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아이와 여성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해집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의 위험을 받습니다. 여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터에서 밀려난 여성 일시 휴직자는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며 시위했습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그의 책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에서 성평등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밝혔습니다. 일이 과학적으로 짜여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차이만 두드러진다. 그러니 성 차이에 대한 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려가 필요 없게 하는 것이다. 노동 환경에서 성평등은 단지 구호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이 책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의 저자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이자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함께합니다. 2021년 3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도 아직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그 그늘 속에 양지를 찾아가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늘이 없어 보일 것 같은 한 사람이 자신의 그늘을 세상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의 저자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오늘 생생경제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노래에 심취하신 것 같으세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혹시? 예, 노래 좋아합니다. 예. 이 노래 가사가 회장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이라 좀 긴장도 되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솔직하고 즐거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한 열흘 정도 하셨습니까? 책이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2주 돼갑니다. 2주. 예. 어떠세요? 책을 낸 저자로 생활하시는 기분이. 한편으로는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처음 겪는 경험이 상당히 즐겁기도 합니다. 예. 당황스러울 때는 어느 때세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는 목표를 정하고 네. 그 목표에 따라서 다가갈 전략을 정하고 그렇죠. 또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정해서 총동원해서 이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 책이라는 거는 그런 모든 작전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들께서 읽어주시고 나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네. 시간차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한동안 저 자신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서 제가 뭘 더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또 반면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독자들께서 읽어보시고 평을 써준 거를 읽어보면은 또 좋았다는 평을 써주시면은 굉장히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져서 아주 즐겁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독자 1인으로 네. 오늘 대표로 앉았습니다. 오늘. 예. 제가 이 책에 정말 열혈 독자가 됐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 또 배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냥 오지 않으시고 책을 좀 몇 번 챙겨오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인터뷰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선정해서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이 책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박용만 회장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감없이 질문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자, 먼저 고백을 하고 좀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기업 회장이 쓴 책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목이 이제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몇 장 안 읽고 나서 그 생각들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자기 고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자의 삶에 그냥 온전히 깊게 빠져들게 됐는데 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처음에 책을 내놨을 때 아무도 책을 집어가시질 않더군요. 네. 서가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저는 표지가 뭐 잘못됐나 제목이 잘못됐나 그랬더니 그런 데 있지 않고요. 저 같은 사람이 쓴 책은 일단 그냥 패스한다는 게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부분 대필한 책이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아, 그때 참 좀 어렵더군요. 예. 그리고 보통 기업인들의 책은 신화 그리고 성공담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죠. 뭐 정주영 회장님 책도 그랬고요. 또 김은총 회장의 책도 그랬고. 근데 제목부터도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고 제가 서점 가서 직접 샀는데 시 에세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직접 이렇게 문장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책을 쓴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는 그 SNS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글도 많이 썼고요. 이 책을 낸 이유는 제가 살아온 그 사업가로서의 예를 들면 치적이라든가 또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글을 쓰고 SNS에 그걸 공유하는 거나 똑같이 글을 써서 책으로 내서 읽는 분들이 그 글을 보시고 또 공감하시면 공감하시고 또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도 받고 그걸 공유하는 것이 즐거워서 책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목적 자체가 달랐고요. 또 하나는 SNS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구도 저에게 제 것을 보이라고 강요하시는 분 없습니다. 또 제가 보여야 될 만한 의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글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들, 경험들을 독자들과 나누고 또 그 반응을 보고 하는 양방향 소통이 되는 것이 제가 즐거워서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책을 쓴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고 또 제가 쓴 목적도 사실 그런 목적에 썼습니다. 예. 아무도 나를 드러내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나도 강요받는다고 할 이유가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장님이 하고 싶어서 네. 그냥 그 이유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점이 독자들 반응이 과연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이 나오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SNS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네. 글을 쓸 때는 그것이 친구나 또 후배들이나 같이 앉아서 술 한 잔도 해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고요. SNS는 사실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지 않은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과 친구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솔직하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써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체 자체도 그렇게 문학적 표현이나 어려운 문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친구하고 앉아서 술술술술 이야기하듯이 네. 쓴 책이기 때문에 목적도 그랬고 그래서 스타일도 그렇게 됐고 그랬습니다. 네. 예.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책의 구절들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인터뷰를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7814님이 기업인이 쓴 책이 다르다고요? 송혜교, 송윤아 씨가 소개하던데 대필이 아닌 기업인이 직접 썼다는 걸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송혜교, 송윤아 씨가 문제입니까 지금? 김혜민 PD가 지금 생생경제의 박용만 회장을 모셨는데 김혜민 PD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는지 집중하면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다. 즐겁고 웃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비웃음이 솟아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렇지만 어떤 잣대에 비춰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냥 친구의 즐거운 이야기를 듣듯이 읽어주시길 소망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자들의 회장님에 대한 원래 갖고 있는 생각들로 이 책을 보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초기에 독자분들이 책을 집어 올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 사회에서 그 대기업의 저 같은 사람들은 한편에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도 받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저 같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종의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정해진 평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잣대에서 보면 이 책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서 대기업의 경영진이지만 또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고 또 저도 한 사람의 친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써내려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책은 평소 회장님의 취미인 글쓰기와 사진의 하나의 접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글쓰기나 사진 찍기는 사실 자신이든 타인이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업들이 회장님께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 글쓰기도 저를 표현하는 거고요. 네. 물론 당연히 글쓰기는 제가 가진 생각을 그 안에 담게 됩니다. 근데 사진은 있는 사물을 찍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물을 찍으면 누구나 같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진도.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고단하신 할머니,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신 장면을 찍으면 그것이 할머니의 고단함이 제 마음에 크게 오면 그게 사진에서 보이고요. 또 할머니와 상관없이 배경에 있는 교통체증이 짜증이 난 사람이 찍으면 교통체증이 또 보입니다. 네. 그렇게 사진이라는 것은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찍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제가 가진 생각, 제가 바라보는 눈, 제가 거기서 받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작업이죠, 결국은. 예, 같은 작업이고 제가 그런 작업을 좋아하고요. 예. 원래 사진 기자가 꿈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버님에게 굉장히 많이 혼내시고 예. 그 꿈을 접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꿈의 연장선 아니겠어요? 사진을 찍는 지금 이 일이. 그 어렸을 그렇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부터 쭉 즐거워했던 일이니까요. 그 소년의 꿈을 다른 형태로 이뤄가시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몇 해 전 술이 되도록 취한 날 가까운 사람 몇 사람과 사진에 대한 토론을 했다. 만취한 내게 그날 주고받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에는 사회의 어려운 모습이 많이 담기는데 그것을 취미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 하는 이야기였다. 그날 만취한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보관한 10년간의 사진을 모두 파기해버렸다. 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왜 10년간 찍은 사진을 파기하셨어요? 오늘 현재에 와서 생각하면 사실 그럴 일도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미숙했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건넨 사람도 미숙했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제가 찍는 사진이 그 다큐멘터리 사진에 가까운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에게 자네 사진 찍는 거 보면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찍고 또 산동대 올라가 사진 찍고 이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찍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네 취미가 될 수 있겠나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 죄의식도 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날 만취 상태에서 다 깨부시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렇게 평가로서 될 일은 아니고요. 흑백적으로 할 얘기도 아니고요. 잘잘못을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
그 시선에 공감할 수 있든지 공감하지 않을 뿐이지 그 시선 자체가 잘못되고 잘되고의 평가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미숙해서 한 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이 감동 깊었던 건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회장님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존경, 으로 느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결국은 기승전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사람에 대한 애정이 지금의 박용만 회장의 리더십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업은 정글 속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뭐 이 가운데서 사람을 믿고 애정을 쏟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우선 애정을 쏟는 것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기 자식도 그렇고 회사의 구성원도 그렇고 네. 사랑을 쏟은 만큼 성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제품, 성공적인 제품, 성공적인 사업, 또 제품이 인기를 잃든가 사업도 그 유효성을 잃으면 시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길러내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되면 제품과 사업을 바꿔가면서 지속 가능해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이라는 데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분의 문자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 8215님께서 회장님의 인문학적인 깊은 소양이 느껴집니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경영에 이용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한정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아주 많은 애정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이게 효율을 중시해야 하는 경영에서 어떻게 발현됐을까요? 아까 아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애정의 이제 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애정도 이 상당히 계획하에 사람을 육성하는 것도 애정이고요. 네. 또 그냥 감성적으로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따라 마음이 다가가는 것도 그냥 애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그 감성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면 그건 아마 그다지 도움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경영하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성적인 애정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계획된 애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계획된 애정이란 있을 수 없다. 수가 없습니다. 또 투자를 할 때 선택을 할 때도 그 감성적 애정이 일부는 있어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투자 결정이 조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감성은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면 인간의 본능에 있는 어느 정도의 감성은 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인간에 대한 애정 여기에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분열 속에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기업과 이 노동자의 갈등이 굉장히 큰데 저도 노동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노동자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기업의 논리와 이익이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기업이 하는 행태들이 그렇지 않아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하시니까 이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과 반목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저라는 개인이 가진 생각이라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관계도 그 근본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속에 따른 기대가 생기고 또 약속의 바닥에는 공동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정해진 만큼의 그 노동과 노력을 투입을 하면 정해진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약속들이 많아지는데 나는 그 약속은 사측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일은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래도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로 경영자 입장에서도 약속에 의해서 근로자분들이 그 노력을 넣고 구성원들이 노력을 집어넣는데 내가 급여를 얼마큼 하니까 주니까 뭐 모든 거를 다 희생을 해라. 네. 그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애사심 뭐 이런 이야기들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발적 동기에서 생긴 공동체 의식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지만 그 약속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으면 공동체 의식은 생기기가 참 쉽지 않다. 네. 공동체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약속만을 이유로 서로에게 강요하는 그 어느 쪽도 맞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사람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 약속조차도.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기업이니까 기업인 입장에서 구성원을 이렇게 바라보면 구성원은 항상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모자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할 도리를 다 하면 구성원의 모자가 커지더군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제가 할 도리를 다 안 하고 조합원의 모자가 커지면 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더 좀 강해지면 네. 노사 간의 갈등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직이라는 말보다 저도 공동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노사관계의 근본은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말한 이 말들이 수사로만 끝나자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노사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상생하고 생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책에 그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네, 앞에 계시니까 여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배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네. 물론 이 사회에서 이제 그런 남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좀 이제 많이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질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라는 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회에 이 기대가 있을 때 여성 직원은 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돼서 일이 끝나는 거는 과학적으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갑자기 회의를 하자고 소집을 한다든지 네. 5시에 갑자기 숙제를 준다든지 하면은 남성은 약속을 취소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기다리는 여성은 아이를 취소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육아와 직장이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은 육아를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정형적인 즉흥적 업무가 많아지고 그런 즉흥성의 요구가 많아지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공장에서도 보면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중량물을 옮길 때는 미리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게차가 몇 시에 약속된 대로 와서 중량물을 옮기면 되는데 이제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좀 이거 모여서 좀 드러날르지 네. 하면 그런 즉흥적인 결정에 힘이 약한 사람은 동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건 뭐 여자가 있으니까 역시 일이 안 되네. 이런 모든 일이 보면 처음부터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성평등이란 말을 꺼낼 필요조차 없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걸 그대로 놔두고 거꾸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이 돼 있으면 나 배려 안 해도 되는데. 배려하고 싶지 않죠. 글쎄 왜 배려한다는 말로 나를 배려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느냐. 맞습니다. 그 생각이 상당히 강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뭐 여성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차별은 다 관련이 돼 있죠. 맞습니다.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학력의 차이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타파하는 길은 일을 과학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이 초점을 잡아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가지를 못해서 항상 그 부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거울 바라보면은 제 자신에게 좀 불만입니다. 그걸 네. 해내는 능력이 없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박용만 회장이 말씀하신 저 반성의 부분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회장님께서 아주 진솔하고 진실되게 쓰셨습니다. 오늘 그늘까지도 인생이다의 저자 대한상의 회장이자 두산 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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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의 저자 박용만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네. 제가 사실 회장님 팬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스타에 대한 허황된 생각으로 팬을 자초했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SNS에서 회장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진실됐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SNS의 스타, 대기업 오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인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가족사에 대한 부분을 털어놓으셨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털어놓으셨어요.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늘이 있지만 이 그늘에서 양지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그늘 속에서 이렇게 양지를 밝은 대로 자꾸 나오셨어요? 비법이 뭡니까? 글쎄요. 그늘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늘도. 그늘에 있어서 너무나도 추운 그늘이 있는가 하면 또 그늘에 있어 서늘하고 좋은 그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늘에 있으면서 언제 양지로 나갈지 전혀 가늠조차 안 되는 그늘이 있는가 하면 몇 발짝 더 가면 양지가 있다는 걸 아는 그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늘은 아마 다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 다가온 그늘들이 어떤 건지 그 당시에 다 몰랐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삶이 이어지고 또 그것을 뒤돌아보는 나이가 되니까 그늘이 있었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성숙해지고 성장을 했다라는 평가를 저 자신한테 해보면 항상 그것은 제가 그늘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늘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아시다시피 양극화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분도 많으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주제넘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보시기에 저는 그런 그늘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언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지에 있는 삶을 산 것 같은 사람도 누구에게나 그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지만 있는 삶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그늘을 짜증과 안타까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시간 가기 전에 되돌아보고 내가 그 그늘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그 고통과 아픈 시간이 나한테 어떤 레슨으로 남아있는가 정도 생각해보는 거는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책을 좀 한 구절 읽으면요.
요령 별거 없다. 아무리 괴롭고 아파도 그건 내게 내려진 벌이나 불행이 아니라고 여긴다. 인생사 중심축의 한쪽에 그런 장애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운전도 남이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난 참 복받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마저도 감사하고 웃을 일이다 라고 쓰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 그거는 근데 그 제 신체적인 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여러 가지 그 장애가 많습니다. 척추장애도 있고 아픈 데가 많은데 네. 근데 그 병이 생겼을 때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병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나에게 다가온 불행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은 더 커집니다. 병하고 좀 친해져야 될까지 필요는 없겠지만 나한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불행이라고만 자꾸 여기면 네. 병 자체보다도 그 병을 둘러싼 그 생각이 나를 눌러서 병이 더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1082님이 60대 퇴직자입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479님은 라디오 들으며 느닷없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늘 깊게 경청하시며 사시는 듯합니다. 저도 책 읽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9716님은 겁나게 저 바쁜데 그래도 애청자니까 소원을 말하자면 박용만 회장님 책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늘, 회장님의 그늘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회장님이 한 기업의 오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의식적으로 지금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의 사전적 의미는 총수와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이지만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과 가치와 판단 그리고 사실 잘못한 것도 있었고요. 대기업이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치적인 단어가 됐는데 회장님께서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생각, 편견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소유주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오너라는 입장이죠. 그 입장에서 보면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얘기하죠. 내 가족이 소유한 사업. 그 이야기는 그 사업을 소유물로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 패밀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업에 그것을 소유하고 경영인으로서 참여를 했을 때는 사업을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보다 앞서서 사업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보다 사업이 먼저 앞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에서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고 사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강조하시고 하셨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라든지 또는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서 부과하는 책임을 완수한다든지 네. 그다음 사업으로서의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는 가족이 먼저 돼야 되는데 가족이 소유한 사업이라는 개념이 선행하게 되면 소유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를 먼저 앞에 놓고 사업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아마 좀 더 사람들이 그런 시각이라든지 인정해 주실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한상이 활동하시면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결국 일자리인데 네. 회장께서도 책에 쓰셨지만 고용은 기업의 리더라 할지라도 내가 베푸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묘안이 있으십니까?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들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에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버지 일하시는 회사가 청년들을 대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들은
성장이 이제 많이 더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니시는 회사에 청년들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더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들이 다닐 새 회사가 생겨야 됩니다. 아들이 할 새 일이 생겨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새롭게 일을 벌리고 새롭게 기업이 창조되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과 제도가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일을 벌릴 수 있도록.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내가 허락한 것만 하라라는 포지티브 입법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방식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담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상회장 하는 동안에 법과 제도를 바꿔서 기회의 문을 열자라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이 박용만 회장이 다른 기업인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인들은 보통 이래요. 기업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규제도 풀어주고 우리 족쇄 좀 풀어줘라 이러는데 박용만 회장은 새로운 기업을 청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라고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태도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의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비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어발시 확장이라고도 하고 물론 기존 산업에 연관된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눈이 아니고 그건 다 응원해 주시죠. 네. 그렇지만 한 기업이 전지전능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을 보면 평균 수명이 17년입니다. 그럼 얼마나 다이내믹한 세계입니까? 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상위 랭킹 한 22 정도까지의 기업들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대다수가 바뀝니다. 네. 뭐 가까운 미국만 봐도 그 상위 랭킹에 있는 회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들어보지도 않았던 회사 아니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못 들어본 회사들이거든요. 이렇게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회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또 그냥 흔한 중산층 아니면 자기 배경하고 상관없이 젊은이가 처음에 부채를 얻어서 사업을 벌렸다가 그 사업이 성장을 해서 자기 당대의 20대 그룹의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당대 자수성가가 많이 나와야 네. 결국은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근데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어요. 저 진짜 준비한 거 다 못했는데 그리고 청취자 문자들도 엄청나게 왔는데 예. 제가 청취자분들 약속 드릴게요. 회장님께 다 이걸 보여드리고요.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 다시 쫄라가지고 다시 한번 모셔서 못한 이야기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많이 팔려야 되죠? 이거 수익금 아주 예. 좋은 데 쓰잖아요. 제가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찬을 해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그 반찬값에 충당을 해야지 됩니다. 네. 예. 책 많이 팔려야 우리 어르신들 도울 수 있습니다. 요즘 팥값도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박용만 회장이 맛있게 밥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책 여러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걸음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솔한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